기아지방법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단출하게 3명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바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고가요? 자,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아이고 세상, 이거죠? 이거. 와, 그렇습니다. 자, 이 진공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게다가 선이 없다? 이런 청소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뉴 파워 스윙 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 네, 스윙 청소기는 특히 물걸레 청소 능력이 탁월합니다. 직접 사용해본 김용민닷컴 MD,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데 기존의 다른 물걸레 청소기에 비해서 이 물걸레 패드의 교체가 매우 간편하고요. 물걸레 패드가 자체 회전하면서 마치 스팀 청소를 하듯이. 야, 이제는 뭐 바닥까지 스팀 청소를 하게 됐어요. 바닥 청소가 거의 완벽해집니다. 네, 자, 이 너무나 잘 빨아들여가지고 말이죠. 지금 아까 저기 잘못하다가 황현희 씨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네, 황현희 씨가 이 안에 있습니다. 미안해, 좀 여기 있어. 꺼내기 힘들어가지고. AS 기사 불렀어. 그래요. 자, 이렇게 스윙 전용 극세사 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스윙 1회용 물티슈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극세사 패드는 세탁 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고, 물티슈는 1회용으로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물걸레 청소기 중에서 뉴 파워 스윙을 추천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그립감과 무게중심, 그리고 강력한 파워입니다. 원래 소비자 가격이 28만 원인데 김용민닷컴이 그 가격에 파느냐? 아니겠죠. 그럼 김용민닷컴이 아니지. 예. 자, 스윙 8500DC 역시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자, 최초 입점이 된 12월 16일 어제 기준으로 인터넷 최저가가 정가는 28만 원, 인터넷 최저가는 24만 8천 원. 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 17만 9천 원 해보십니다. 17만 9천 원. 네. 자, 먼지 제거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집안 청소가 쉬워지는 스윙 8500DC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소재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요. 우리 황현희 씨는 오늘 부득이한 그런 개인 일정 때문에 한 주 쉽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오후에 들려온 소식,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재기소라고 합니까? 재기소. 추가 기소라고 추가 기소. 예. 네. 추가 기소, 재기소. 이걸 하셨는데, 아니, 통상은 이제 9월 6일 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똑같은 기소를 나중에 했는데, 뒤에 있는 기소를 이제 최종 기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9월 6일에 낸 그 기소를 없는 걸로 하고, 이 뒤에 기소된 거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달라 했었는데, 이 송인권 변호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송인권 판사님. 죄송합니다. 송인권 판사님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거의 피고인의 변호사보다 더 변호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 변호사를 할 때. 송인권 변호사께서 검찰 말이 되는가? 9월 6일 그 기소장하고 지금 당신들이 가져온 기소장,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둘이 서로 다른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공소장 변경 안 돼!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개망신을 줬단 말이에요, 검찰을. 근데 이번에 추가 기소, 재기소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소를 취소는 할 수 있고, 9월 6일 거. 네, 만약 공소를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중요한 증거나 다른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 재기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재기소가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추가 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 기존에 있는 취소해야 될,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될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다른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지난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공소장 불허가 된 지금 현재 9월 6일 날 기소한 거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검찰은 공소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그것도 놔둔 상태로 요거는 요거대로 재판을 받고, 또 공소장 불허해가지고 새롭게 밝혀낸 그 재판받아야 될 그 사건은 그대로 또 기소해가지고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같은 사건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두 개의 재판으로 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송인권 판사님이 이제
그 두 사건 다 재판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판사는 또 같고 검사도 같고 그런데 사건은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네. 아니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선례는 없었죠. 만약에 공소장 불허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없는 사건이잖아요. 존재하지가 않는 사건이잖아요. 9월 6일 거. 9월 6일 거는 2012년에 안 했다는 거 검찰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공소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공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이제 기자들한테 뿌린 메시지를 보니까 공소장 불허한 결정을 다투기 위해서 이것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내 주장이 옳은 거를 입증받기 위해서 형사재판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무죄, 정말 기소한 사건에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유죄가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지금 가리기 위한 것인데 검찰이 무슨 지금 판사님 재판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그걸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한다? 이건 정말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변호사님도 짧게 어떻게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 검찰이 재기소를 하면은 아마 재판부에서 배당 방식에 따라서 뭐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데 아마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검찰이 뭐 병합 신청을 해가지고 한 재판부로 뭐 몰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그 송인권 판사의 말을 뭐 부당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그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오히려 뭐 그 재판부에서 따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병합 신청을 한다면 병합 신청을 해서 그 재판부에 사건이 두 개가 진행이 된다면은 되게 저는 좀 웃기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그러면 9월 6일 그 기소장 갖고 지금 네. 하는 재판 같은 경우 그럼 검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자기들이 잘못 만든 거라고 인정을 한 상황에서 그 기소 내용을 갖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유죄 입증을 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이건 뭐 이미 잘못된 거라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 수사해가지고 없던 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입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는 만약 계속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잘못된 공소제기다라고 하면서 전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아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잖아요. 네. 송인권 판사한테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아.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송인권 너 어차피 2월에 갈릴 텐데 다음 판사한테 잘해볼게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은 뭐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재판정 나오지 참가하는데 의의만 두고 이런 건 아닐지 이런 또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 송인권 판사가 지금 인사이동 대상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그 판사님이 앞에 재판을 하면서 기록에 남겨놨던 내용들 있잖아요. 검찰 쪽에 성명을 했던 내용들은 조서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판사님이 아무리 그 판사님도 그 앞에서 송인권 판사가 남겨놓은 그 조서에 남긴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또 인사이동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재판을 계속 심리 중에 있는데 한 뭐 5, 6개월 동안 다 심리를 했어요. 그런데 심리를 해가지고 결정 판단만 남아있는데 새로운 판사가 와서 이걸 들여다보는 거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아니 MB 재판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MB. 그러니까요. 잘하다가 갑자기 재판부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사실상 다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재판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인사 이동을 안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러면 방법이에요. MB 재판 때 재판부가 바뀐 거는 MB를 위해서 바꿔준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네. 다 바뀌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심 판사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배석은 이제 물론 토론에서 합의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심 판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송인권 판사가 인사 이동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송인권 판사가 계속한다는 걸로 전제로 하고 오늘의 이런 그 재기소, 추가 기소 이거를 봤을 때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이거는 어떻게 판결날지 지금 차원에서 짐작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은 9월 6일 거는 무죄가 날 것 같고 추가 기소된 거에 대해서. 추가 기소된 거요? 예. 표창장 위조. 네.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와 관련되어서 추가 기소된 거 아마 검찰은 새로운 어떤 증거까지
제출해가지고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막 입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미 밝혔듯이 기소된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증거 네. 그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원칙적으로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기소한 거, 네. 재기소한 거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그런 같은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재기소한 사건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증거 목록 중에서 9월 6일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는 상당 부분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기 이게 때문에 핵심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법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조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강제 9월 달에 첫 번째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해서 얻은 증거들은 두 번째 기소에도 사용될 수 없어서 결국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법리가 그렇게 하는데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추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재판에 네. 있어서. 근데 못 쓰는 게 법리적으로 맞죠. 왜냐하면은 강제 수사를 한 다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지에서 싸워라.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추가로 어떤 뭐 증거가 있다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법정에서 공판정에서 제출하고 공판정에서 심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만약에 그게 새로 재기소한 사건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해놨어요. 근데 이 강제 수사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한 이후에 증거들 못 쓴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공소 취소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기소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검사가 이렇게 편법을 써볼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공소 취소를 검사가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거 증거로 못 쓴다고 이 재판에서 못 쓴다고 해버리니까 공소를 취소해버리고 새롭게 기소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쓴다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그러면 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완전히 잠탈해버리는 그런 그렇죠. 결과에 네. 이르게 대법원 되는 거네요. 대법원 네. 법리 하나만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같은 그 법리를 지켜주는 대법원 법리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쭉 간다 그러면 재기소한 사건에서도 역시 상당 부분에 9월 6일 이후에 강제수사 그런 증거들은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9월 6일날 그 쓸데없는 짓을 안 했어야 했네, 그러면. 좀 더 그러네요, 기다리고 결과적으로. 더 증거를 그렇죠. 수집해서. 충분히 수사를 해서 하는 게 맞았죠. 야, 이게 그 단순하게 사문서 위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사문서 위조를 행사한 것이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공소장을 보면 그 행사한 걸 통해 가지고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성급하게 기소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기소를 하는 게 오히려 공소 유지하는 데 좋았을 텐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검찰이 똥물을 그냥 뒤집어 쓴 거죠. 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골 때리는 상황을 예. 순리대로 풀어가려면 공소 취소하고 예. 집중해가지고 후속 기소한 사건을 끌어가는 게 맞는데 근데 후속 기소한 것도 9월 6일 이전의 증거만 사실상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계속 고집 피워가지고 이거는 공소 취소도 안 한다고 이러니까 예. 더 웃긴 꼴뚜기가 돼버린 거죠. 아니, 이게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우리 성렬이 형님이? 그 굉장히 합리적인 양반이 왜 그러셨을까?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그런가요? 반어법. 반어법. 아니, 한동훈 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할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뭘 할 사람 그 같아요? 법무연수원에서 강의를 왠지 하고 계실 사람인 것 같아요. 물 먹어서 이제 정신사. 정말 대한민국이 필요하러 하는 곳에 가는 거죠. 아이, 너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법무연수원. 아니, 이제 반부패 부장하다가 법무연수원 교수 가면은 그거 굉장히 골 때리지. 아니, 아유. 법무연수원이 지금 진천인가로 갔죠, 진천. 최고입니다, 거의 진짜. 네, 그래요. 공무원들이 살기 좋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놨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그냥 바로 셔틀버스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내에 네. 직파할 수 있고. 자, 한동훈 검사님. 진짜 포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골 때리네.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혹사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무연수원 가서 진천의 맑은 공기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예. 공부하고 법학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라. 예, 그래요. 진천.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완전 가깝습니다. 용인에서 가까워요, 완전 진천이. 예. 저 친한 형이 이제 진천에서 연구원 하고 있는데 네. 날마다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진천 멀지 않습니다. 네. 자, 수태인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추가 기소를 통해서 검찰이 말하자면 법원에다 들이받은 셈이 됐는데 검찰이 뭐 무슨 꼼수로 무슨 어떤 노림수로 이렇게 법원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는지 아니 판사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싸움 붙이면은 저게 뭐 나중에 재판에서 좋은 결과 기대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럼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 검찰로서는 좀 퇴로가 없는 것 같기도 퇴로가 하고요. 없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게 고 이용마 기자가 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먼저 댓글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한 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기일에서 그렇죠.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가 허술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한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검찰이 망신당한 것 같지만 검찰은 몰라서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망신당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다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뭔가 망신스러워 보여도 검찰의 어떤 속내는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속내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용마 기자님이 법조 기자를 하실 때 검찰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정리를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었는데 검찰이 죄가 안 되는 것을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그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좌천이 되는 게 아니라 출세가도를 달리던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다 보니까 검찰이 개혁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검찰은 이게 맞다 틀리다 뭐 법원을 들이받는다 안 받는다 또는 지금 검찰이 한 행동이 국민 앞에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행동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검찰 내부에 조직 논리가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야, 너 저기 뭐 이번에 좀 망신당하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한번 들이받아줘. 그러면 뭐 야, 그 인사권자는 우리야. 우리가 너 밀어줄게.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 과거에 검찰이 뭐 무리하게 기소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잘 나간 건 맞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그때는 정권이 그러한 것들을 용인해주고 정권에 맞는 수사,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냥 딸랑딸랑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들은 정말 무리하고 엉터리 수사고 심지어는 정치 수사,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가만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이 될 거라고 좀 봐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거다. 그렇죠. 이게 잘못 기소하고 잘못 수사하면은 이건 응징이 뒤따른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교훈 심어야 그게 바로 검찰 개혁 아닙니까?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분명하게 만약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임명이 딱 되면 정기 인사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뭐 6석의 지검장 자리 이런 데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과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충돌할 거다 그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보십시오. 보수 종편 언론에서는 인사보복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은 정말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인사보복이라는 거 감수하고 그런 비판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런 데서 보수 언론에서. 그런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무조건 확실하게 정말 끝까지 철저하게 다 쳐내야 돼요. 다 확실하게. 그냥 적당히 인사보복이라는 비판이 두려워가지고 적당히 몇 사람 골라내기, 섞어내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 보이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확실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감찰할 사람들 감찰하고 지금 대검 감찰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투서나 뭐 진정이나 이런 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검찰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한 사람들일수록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대대적으로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하나도 수사도 안 하고 하나도 감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꺼내가지고 감찰 확실하게 좀 감찰까지 좀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댓글 소개해 주실 게 있습니까? 네, 댓글. 그래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댓글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저는 이문정 검사가 지난 행안위 국정감사 때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국민들이 안다면 검찰은 지금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가 또 색다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지난주에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되고 아마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송건호 언론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언론 민주화에 한평생을 바친 송건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건데 지금 역대 그 수상자들을 살펴보면은 그 제도권 주류 언론이나 네네. 아니면 그때 당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보도하지 않는 시각을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가지고 보도했던 그런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줬던 상이더라고요. 2008년도에 MBC PD 수첩,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그렇죠. 2010년도 최승호 사장, 2012년도 뉴스타파, 2013년 프레시안, 2015년 변상욱 대기자, 2017년 JTBC 뉴스룸, 그리고 2019년 이문정 검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되게 이문정 검사. 현직 공무원이 이렇게 언론상을, 송건호 언론상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도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한 말을 보니까 조직의 현실을 공개하며 검찰 문제를 시대의 화두로 끌어올렸다. 검찰의 오랜 침묵을 깬 그의 신념이 제도권 언론이 숨죽이던 시절 저항 언론 운동을 이끌며 참다운 말의 회복을 추구했던 송건호 선생의 언론 정신과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이문정 검사님에게 노고가 많으시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수 한번. 네, 저는 결국은 아무리 검사들이 내부에서 이제 뭐 지게꾼 검사, 뭐 귀족 검사로 나뉜다고 그런 어록도 남기셨는데 이문정 검사가 아무리 그래도 네, 검사 아무리 그래도 검사인데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세 가도나 조직 논리에 의해서 그 생각을 접어두고 있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에서부터의 개혁,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댓글을 소개했던 것 중에 그 김기현 울산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하명 수사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명 수사 아닙니다. 하명 수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이거는 검찰이 그 짜놓은 프레임에 맞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겠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댓글을 또 달아주신 거예요. 이 사건은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또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의 싸움인데 그 검찰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그 단어는 김기현 측근비리 사건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황운하 청장 소환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사할 것은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검찰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받지 않나. 지난주 단독으로 보도를 본 게 고래고기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한다고 하는데 검찰도 이러한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래고기 사건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지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 도피, 직권남용 등등의 죄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나면은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소개하기로 더. 하고 이것도 댓글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뤄주기를 바라는 그런 댓글을 다셨는데 민식이법 처벌 수위 논란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민식이법 관련 에피소드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가 다 틀려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촌 조카 얘기도 좀 한번 직접 다뤄달라고 했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오촌 조카 첫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공소장 처음에 이제 한 것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오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공모해 가지고 지금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크게 범죄 사실을 17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그 11가지가 다
다 전부 다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회사 돈을 빼먹는다라고 하면 네. 공범이 되려면 정경심 교수가 그 돈을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빼먹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사실 그 회사에 뭐 WFA나 웰스CNT에 그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네. 관련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 조범동 씨의 범죄의 공모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부 범죄에 대해서 또 뭐 공모가 될 수는 있겠으나 공모라고 하는 게 그냥 둘이가 공모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공모가 성립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모했다라고 하려면 범행을 어떻게 뭐 계획을 했다라든지 네네. 모의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좋아 그 실행행위 중 뭘 어떻게 일부를 분담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 공소장 변경이나 조범동 씨 공소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모라고 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 어떤 의미로 지금 검찰이 쓴 건지 네. 그게 약간 좀 공허하게 들려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유죄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했던 증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생각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최모 씨 WFM에서 기업 공시를 담당했던 최모 씨가 나와서 증언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온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검찰이 사실은 이 사람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해 줄 만한 발언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조범동 씨는 결제 라인이 아니었다. 조범동 씨한테 뭐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범동 씨는 아니 그 경영 라인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항상 지금 이번에 그 검찰 수사 이야기하면서 네. 검찰 개혁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언론 개혁도 돼야 된다. 이게 네. 무슨 검찰이 불러주는 거 받아쓰기만 하는 그런 언론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역시나 이번 재판에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검찰에서 막 흘러나온 이야기, 웰스CNT 뭐 이야기하지만 네. 같이 공모해가지고 횡령배임했다라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조범동 씨조차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범동 씨조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만 더. 네. 그 이제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또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판 소인권 판사님이. 근데 요게 좀 주목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이 공판 준비기일이나 공판 시작을 하면 증거가 재판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재판부에 처음에 제출한 건 공소장 딱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공판 준비기일까지도 제출된 거는 증거 목록에 불과하고요. 아직 증거나 이런 기록 더미가 재판부에 가지 않았어요. 변호인만 그 증거 목록을 보고 열람해가지고 검찰에 가가지고 열람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증거 목록만 보고 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너무 나가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도 다른 뭐 증거는 모르겠는데 결국 뭐 다른 거는 별로 핵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네. 조범동 씨 이야기가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증거 목록, 증거명이 있고요. 네. 그 옆에다가 어떤 의미인지 입증 취지를 딱 쓰게 돼 있거든요. 증거 목록의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입증 취지 이것만 보고도 판사님께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 통밥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범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문제 우리 재판에서도 조범동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사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범도 씨 재판도 팔로우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에 더 나가서 예. 왠지 좀 그 언론 보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뭐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검찰이 이야기하는 주장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 이런 데서 또 반론 나왔잖아요. 네. 그러한들까지 꼼꼼히 좀 챙겨보셨던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핵심 증인이 조범동이고 조범동 보면 쉽게 결론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뭐 진짜 표창장권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둘 다 무죄 나오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아직 뭐 제가 유무죄를 어떻게 막 속단하긴 어렵지만 이쯤 되면 할 거 아니에요, 대략. 이쯤 되면은 감이 오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아니,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나요?
그래도 증거를 다 봐야지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네,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 뭐 저희가 이제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정경심 교수. 왜냐하면 예. 이 사건에서 연결고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결고리. 예. 모르겠어요. 누구겠어요? 핵심 연결고리. 이게 끊어지면 성립이 안 돼요. 누구겠어요? 조범동. 조범동이에요. 근데 지금 조범동에 대해서조차 조범동도 핵심이 아니었다. 네. 이 큰 그림에서 핵심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조범동조차도 정경심 교수에게 여러 가지 돈 줬던 거 이거 횡령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정당하게 이자를 준 것이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무슨 수로 입증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